자, 이번에 볼 챕터는 주기억장치 할당 기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기억장치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인데요. 크게 연속 할당 기법과 분산 할당 기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챕터에서는 분산 할당 기법은 이후에 가상 기억장치를 할 때 볼 거고요. 여기서는 이 연속 할당 기법에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일 분할 할당 기법, 다중 분할 할당 기법. 말이 좀 어렵죠? 요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일 분할 할당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수업 때 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스 옛날 운영체제인데요. 이 도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실행을 못해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건 윈도우즈처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직 하나의 프로그램만 주기억장치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 형태에서 사용되던 방식이 단일 분할 할당 기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기법이고요. 이게 운영 주기억장치가 이만큼 있으면요, 여기는 운영체제가 쓸 수 있는 시스템 명령이라고 해서 운영체제 데이터 같은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영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재시킬 수 있는 장소죠. 그리고 이 두 개를 구분시켜 놓는 요 경계를 경계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이게 사용자 영역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64K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1K짜리야. 1KB. 그러면은 63KB는 낭비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반대로 내가 실행하려는 프로그램이 200KB짜리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실행될 수가 없어요. 요 영역에서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기억장치가 작으면은 실행될 수 없는 프로그램들도 꽤 있었어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옛날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뭐 메모리 256KB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오버레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 오버레이 기법은 바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버레이 기법 보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요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의 문제점은요, 사용자 영역의 메모리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보조기억장치 프로그램, 우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죠. 그것을 여러 개의 조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만 주기억장치에 올려놓는 겁니다. 일단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메모리가, 주기억장치가 이렇게 있고 보조기억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만큼을 이제 일로 옮기려고 그래. 근데 이게 다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렇게 몇 개의 조로 나눠가지고 일단 필요한 얘네 둘만 올려놓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기억장치가 이제 꽉 찼어. 부족해. 근데 얘네 둘이 더 올라가야 돼.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 주기억장치에 올라간 여러 개의 그 프로그램 조각들 중에서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새로 올릴 프로그램의 조각을 이렇게 중첩시켜서 덮어 씌웁니다. 중첩, 오버레이. 그래서 이걸 왜 중첩 오버레이 기법이라고 하냐면은, 안 쓰는 곳에다가 새로 안 쓰는 현재 안 쓰고 있는 이 영역에다가, 현재는 쓰이고 있지 않는, 옛날에 올라왔지만 쓰이고 있지 않는 곳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조각을 이렇게 중첩시키기 때문에 오버레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오버레이 기법의 특징은 프로그래머가 수행을 해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어떤 프로그램의 조각을 어떤 영역에 이렇게 중첩시킬 것인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프로그램 조각들이 있는데요. 1, 2를 일단 올려놨어요. 지금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각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메모리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는 지금 쓰이고 있지 않은 조각 2번 이 2번 조각의 영역에다가 3번 조각을 그냥 덮어 씌웁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이 오버레이 기법이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의 단일 분할 할당 기법, 스와핑 기법입니다. 자, 비슷한데요. 사용되지 않는 프로세스를 주기억장치에 있어요. 주기억장치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안 쓰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조기억장치로 내보내고 필요한 프로세스를 주기억장치로 불러온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것을 스왑 아웃, 불러오는 것을 스왑 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계속 필요한 프로세스 들여보내고 안 필요한 프로세스 내보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겠죠. 다만 프로세스의 크기가 크면은 그만큼 큰 거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고요. 이 스와핑 기법은 나중에 가상기억 장치의 페이징 기법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단일 분할 할당 기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중 분할 할당 기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분할 할당 기법. 일단 요 다중 분할 할당 기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주기억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적재가 됩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이에요. 지금 윈도우즈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메모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고정 분할 할당 기법이라고 해서 MTF 기법, 다른 말로 정적 할당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징은 뭐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메모리를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나눠요. 고정된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나눠요. 뭐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메모리 조각이 예를 들어 4K예요.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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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조기억 장치의 준비 상태 Q에 이제 Q에 메모리에 올릴 프로그램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을 이 각각의 조각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조각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를 4K로 예를 들었잖아요. 각 조각들이 4K예요. 근데 각 프로세스 혹은 프로그램의 크기가 5K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여기에 못 들어가요. 뭐 얘를 쪼개면 되겠지만 일단 쪼개지지 않고요. 지금으로선 그냥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할된 영역보다 커서 이 각 조각보다 커서 각 영역보다 커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각각의 프로그램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만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건 외부 단편화예요. 메모리 영역은 4K인데 막 프로그램은 8K, 10K짜리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 얘네들은 못 들어가고 여기 영역은 쓰일 수도 없고 외부 단편화죠. 반대로 1K짜리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들어가. 근데 한 방에는 한 방에는 한 프로그램밖에 못 들어가요. 한 영역에는. 그러니까 1kg짜리가 들어가면 4kg짜리 방에 3kg씩 용량이 낭비가 됩니다. 내부 단편화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쓰이고 있지 않은 기법이에요. 역사죠, 역사.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정 분할 할당 기법을 썼을 때 문제점. 자, 영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뭐 10K, 20K, 30K, 40K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뭐 똑같이 나눠도 되지만 이렇게 뭐 사이즈별로 나눠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넣어요. 1, 2, 3, 4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자, 일단 2번 작업 2번 같은 경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적화된 장소, 아까 우리 베스트 핏 전략 봤었죠? 베스트 핏 그 기법에 의해서 들어갔는데요. 일단 작업 2 같은 경우에는 B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20, 20 딱 좋죠. 작업 3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중에서 작은 방이 30kg 짜리예요. 그래서 30kg 짜리로 들어가 가지고 5kg가 남네요. 내부 단편하죠. 작업 4도 들어가려고 보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이 4번 밖에 없어요. 들어가지만은 15kg가 낭비가 됩니다. 작업 1 같은 경우에는 자 2, 3, 4가 들어가더니 작업 1이 들어갈 데가 없네. 예, 작업 1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제 왜? 다 모든 방이 다 찼잖아요. 심지어 요 1 분할 1 영역은 12kg짜리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쓸 수가 없어요. 외부 단편하죠 이거는. 예, 얘도 들어갈 데가 없고 이거는 활용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6kg씩 3개의 영역으로 분할된 곳에 5kg, 3kg, 10kg짜리 프로그램을 할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5kg짜리 자, 6kg씩이에요. 여기 6kg, 여기도 6kg, 여기도 6kg죠. 자, 5kg짜리 들어가면은 여기 첫 번째 들어갔을 때 1kg의 용량이 남게 되고 내부 단편화. 여기 영역 2번도 3kg의 영역이 남게 됩니다. 내부 단편화. 자, 10kg짜리 데이터를 넣으려고 했더니 각각의 영역들이 6kg예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들어갈 데가 없고 요 영역 3번도 그냥 빈 방으로 남게 됩니다. 외부 단편화죠. 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볼 게 가변 분할 할당 기법입니다. 앞서 봤던 요것이 각각의 조각이 너무 고정적으로 크기가 할당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단편화 같은. 그래서 요걸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단편화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올라갈 때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영역을 갖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10kg짜리 프로그램이 올라가면 10kg만큼의 영역을 차지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20kg짜리가 들어가면 바로 연이어서 20kg짜리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이런 기법입니다. 효율적이겠죠. 다중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크기를 뭐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650kg짜리가 들어가려 그런다. 뭐 메모리에 남은 공간이 650이 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단편화는 일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00kg짜리 운영체제 데이트 쓴 나머지 100kB의 영역이 있고요. 자, 1, 2, 3번 12, 20, 25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례대로 12, 20, 25.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야 좀 쓸만해졌어요. 43 남았죠. 자, 여기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예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단편화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kg짜리 영역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칩시다. 적재될 거예요. 자, 그러면 50, 100, 20, P1부터 P3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냐? 이게 전체 200이잖아요. P4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P4 60kg짜리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남은 용량이 없어요. 즉 P4는 네 번째 4번 프로세스는 못 들어갑니다.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번 프로세스가 이제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메모리에서 사라지겠죠. 그럼 이제 P4가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빈 방이 생겼다라고 P4가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P4가 들어가면서 60kg짜리가 들어갔지만은 원래 100kg짜리 방이었잖아요. 그중에 60kg만 쌓였으니까 40kg가 낭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안 쓰이게 되는 거죠. 내부 단편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의 단편화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기억장치 할당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